남자의 자리 다시 일. 아니 에르노 지음 신유진 옮김. 나는 감히 이렇게 설명해 보려 한다. 글쓰기란 우리가 배신했을 때 쓸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장준해. 리옹의 라크루아소에 있는 어느 고등학교에서 중등교원 자격 실기시험을 쳤다. 새로 지은 고등학교였다. 녹색 식물이 있는 교무실과 교직원이 쓰는 공간, 바닥에 모래색 카펫이 깔린 도서관이 있었다. 장학금과 실력이 검증된 2명의 문학교수 심사위원 앞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시험의 주제였고, 그 수업을 위해 누군가가 나를 데리러 오기를 기다렸다. 한 여성이 오만하게 거침없이 학생들의 답안지를 채점하고 있었다. 다음 1시간만 제대로 넘기면 평생 그 여자처럼 일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을 수 있었다. 나는 1학년 수학반 학생들 앞에서 발자크의 고려 영감에 25줄을 줄마다 숫자를 매겨야 했다. 설명했고, 감독관은 나를 교장실로 불러 당신은 학생들을 지루하게 했어요 라고 지적했다. 그는 2명의 심사위원들, 남자 1명과 근시 안에 분홍색 신발을 신은 여자 사이에 앉아 있었고, 나는 그들을 마주 보고 있었다. 그는 15분 동안 비난과 칭찬, 조언을 섞어 말했고, 나는 그 모든 말이 합격이란 뜻인지 아닌지를 생각하느라 제대로 듣지 않았다. 갑자기 3사람이 동시에 심각한 표정으로 일어났다. 나 역시 서둘러 따라 일어났다. 감독관은 내게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나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부인 축하드립니다. 나머지 사람들도 축하합니다 라고 말하며 나와 악수를 했는데 여자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나는 분노와 일종의 수치심을 느끼며 버스 정류장에 도착할 때까지 그 의식에 대한 생각을 멈추지 못했다. 같은 날 저녁 부모님께 정식 교사가 됐다고 편지를 썼다. 어머니는 내게 매우 기쁘다는 답장을 보냈다. 아버지는 그 일이 있고 정확히 2달 후에 돌아가셨다. 그는 67세였고 와이시 샌느 마리팀의 역에서 멀지 않은 조용한 동네에서 어머니와 식료품점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1년 후에 퇴직할 계획이었다. 나는 자주 몇 초 동안 헷갈리곤 한다. 리옹 고등학교의 장면이 먼저인지 나중인지. 내가 크루아루스에서 버스를 기다렸던 바람이 많이 불던 4월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숨막히는 6월보다 먼저인지 나중인지. 어느 일요일 이른 오후였다. 계단 위쪽에서 어머니가 보였다. 그녀는 점심 식사 후에 방으로 가지고 올라간 듯한 냅킨으로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그녀는 몸이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다 끝났다. 그 후 몇 분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내 뒤로 멀리 무언가를 응시하던 아버지의 눈과 잇몸 위로 말려 올라간 그의 입술만이 떠오를 뿐이다. 어머니께 아버지의 눈을 감겨드리라고 말했던 것 같다. 이모와 이모부도 침대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들은 시신이 굳기 전에 서둘러야 하니 아버지의 몸을 닦고 면도하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했다. 어머니는 3년 전 내 결혼식에 입었던 양복을 아버지에게 다시 입힐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 모든 장면이 매우 덤덤하게 흘러갔다. 비명도 오열도 없이. 다만 어머니가 붉게 충혈된 눈으로 입을 비쭉 거렸을 뿐이다. 모든 행동은 혼란 없이 행해졌다. 차분하게 일상적인 말들을 주고받으며 이모부와 이모부는 몇 번씩이나 정말 갑자기 가셨네 혹은 많이 변하셨네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아직 살아 있기라도 한 것처럼 또는 새로 태어난 생명과 비슷한 어떤 특별한 형태의 생명이 깃든 것처럼 그에게 말을 걸었다. 어머니는 애정을 담아 그를 여러 번 가엾은 우리 아버지라고 불렀다. 이모부는 아버지를 면도시킨 후에 사망하기 전 몇 날 며칠 입었던 셔츠를 벗기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기 위해 시신을 끌어당겨 일으켜 세웠다. 머리가 앞으로 떨어졌다. 푸른 반점으로
뒤덮인 가슴팍 위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의 성기를 봤다. 어머니는 살짝 웃으며 재빨리 셔츠 자락으로 감추며 말했다. 그 볼썽 사나운 것 좀 가려요. 가엾은 양반. 염을 마친 후에 누군가 아버지의 손을 묵주 근처에 모아주었다. 어머니가 그랬는지 이모가 그랬는지 잘 기억나진 않지만 누군가 저러고 있으니 더 점잖아 보이네 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깔끔하고 단정해 보인다는 뜻이었다. 차양을 내리고 낮잠을 자려고 옆방에 누워있던 아들을 깨우며 말했다. 할아버지가 잠드셨다. 이모부의 연락을 받고 Y시에 사는 가족들이 왔다. 그들은 나와 어머니와 함께 위층에 올라가 잠시 말없이 침대 앞에 서 있다가 아버지의 병과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해 속삭였다. 그들이 다시 내려왔을 때 우리는 카펫에서 마실 것을 대접했다. 사망을 확인해 준 당직 의사에 대한 기억은 없다. 몇 시간 만에 아버지의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변해 있었다. 오후가 끝날 무렵 방에 혼자 남겨졌다. 차양을 통과한 햇살이 장판 위로 슬며시 들어왔다. 그것은 더 이상 내 아버지가 아니었다. 퀭한 얼굴에 코만 보였다. 흐물흐물한 파란색 양복에 감싸인 그가 마치 누워있는 한 마리의 새처럼 보였다. 눈을 커다랗게 부릅뜬 남자의 얼굴은 그가 숨을 거두자마자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이제 다시 그 얼굴조차도 보지 못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안장, 장례식의 규모, 장례의 미사, 부고, 상복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내게는 이런 준비들이 아버지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어떤 사정으로 인해 그가 불참하게 될 의식 같았다. 어머니는 매우 흥분한 상태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 이미 입을 열지 못하는 상태임에도 어머니를 안기 위해 그녀의 몸이 있는 쪽을 더듬었다고 내게 고백했다. 그녀는 이렇게 덧붙였다. 그거 아니? 아버지는 멋진 남자였어. 젊었을 때 말이야. 냄새가 나기 시작한 것은 월요일이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다. 썩은 물이 고인 화병에 버려둔 꽃에서 나는 은은하고도 끔찍한 냄새였다. 어머니는 장례식 날에만 가게 문을 닫았다. 그렇지 않으면 손님들이 떨어져 나갔을 것이고 어머니는 그런 일을 용납할 수 없었다. 돌아가신 아버지는 위층에 누워 있었고 어머니는 아래층에서 파스티스와 와인을 팔았다. 눈물, 침묵, 그리고 존엄. 어떤 고상한 세계에서는 바로 그런 것이 가까운 사람이 죽었을 때 가져야 할 태도일 것이다. 어머니는 이웃들처럼 존엄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처세법을 따랐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일요일과 장례식이 있었던 수요일 사이 모든 단골들이 자리에 앉자마자 나지막하게 일에 대해 너무 빨리 가버리셨네 라고 짧게 말하거나 혹은 괜히 명랑한 척하며 사장님이 너무 쉽게 포기하셨어 라고 말했다. 그들은 소식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라며 자신들의 마음을 전했다. 그들은 그런 식으로 어머니의 고통에 동참한다는 표현과 예의를 보였다. 많은 이들이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봤을 때 건강했던 모습을 떠올렸고 마지막 만남에서 있었던 사소한 모든 일들, 그러니까 정확한 장소와 날짜와 날씨, 주고받은 말들을 기억했다. 그들은 삶이 지극히 당연하게 흘러가던 순간을 세세하게 상기함으로써 그들의 이성에 아버지의 죽음이 충격적으로 다가왔음을 표현하려 했다. 또 예의로라도 가게 주인을 보고 싶어 했다. 어머니는 모든 이의 요청을 들어주지는 않았다. 어머니는 마음에서 우러나와 움직이는 선한 사람들과 호기심으로 행동하는 나쁜 사람들을 구별해냈다. 그래도 카페 단골들은 대부분 아버지에게 작별 인사를 할 수 있었다. 한 이웃 사업가의 아내는 거절을 당했는데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 그녀와 그녀의 뾰로통한 입술을 몹시 싫어했기 때문이었다. 장의사들이 월요일에 왔다. 주방에서 방까지 올라가던 계단이
관이 지나가기에는 너무 좁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시신은 웅그라기보다는 비닐봉지에 싸서 계단으로 질질 끌려 내려와 1시간 동안 문을 닫은 카페 한가운데에 놓여 있어야 했다. 모퉁이에서 관을 돌려야 한다는 등 가장 좋은 운반 방법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인부들의 첨언과 함께 내려오는데 긴 시간이 걸렸다. 일요일부터 그의 머리를 누였던 베개에 구멍이 나 있었다. 시신이 거기 있는 동안에는 방을 청소할 수가 없었다. 아버지의 옷들이 여전히 의자 위에 있었다. 나는 지퍼달린 멜빵 바지에서 지폐 뭉치를 꺼냈다. 지난 수요일에 번 돈이었다. 나는 약을 버리고 더러운 옷들을 날랐다. 장례식 전날, 장례식 후에 있을 식사를 위해 송아지 고기 한 덩어리를 익혔다. 장례에 참석해준 사람들을 굶겨 보내는 것은 예의가 아니니까. 남편이 저녁에 도착했다. 햇빛에 그을린 얼굴을 한 그는 자신의 것이 아닌 슬픔에 불편해 보였다. 그에게는 그곳이 어느 때보다 더 어울리지 않아 보였다. 우리는 집에 하나뿐인 2인용 침대에서 잤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그 침대다. 많은 동네 사람들이 성당에 왔다. 직업이 없는 여자들, 1시간 정도 짬을 낸 노동자들, 물론 아버지가 생전에 관계를 맺었던 높으신 양반들은 걸음을 옮기지 않았고 다른 상인들도 마찬가지였다. 아버지는 상인연합회에 그저 회비만 냈을 뿐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았다. 사제장은 추모사에서 정직하고 근면한 삶,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은 사람을 말했다. 악수하는 시간이 있었다. 식을 이끈 성당 관리인의 실수로 사람들을 한 바퀴 더 돌리면 조문객 숫자가 더 늘어난 것처럼 보이리라 생각한 게 아니라면 이미 악수를 나눴던 사람들이 다시 지나갔다. 이번에는 조의를 표하는 말 없이 빠르게 한 바퀴 돌았다. 공동 묘지에서 관이 밧줄 사이로 흔들리며 내려갔고 어머니는 내 결혼식 날 미사 때 그랬던 것처럼 오열했다. 카페에서 테이블을 붙이고 장례식 식사를 치렀다. 처음에는 조용했으나 조금씩 대화가 시작됐다. 낮잠을 자고 일어난 아이는 정원에서 찾아온 모든 것들, 꽃이나 돌멩이 같은 것을 사람들에게 하나씩 나눠줬다. 평소 가깝지 않았던 아버지의 형이 나를 보기 위해 내 쪽으로 몸을 기울이더니 말을 걸었다. 내 아버지가 너를 자전거에 태우고 학교에 데려다 줬던 것을 기억하니? 그는 아버지와 목소리가 똑같았다. 조문객들이 5시쯤 돌아갔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테이블을 정리했다. 남편은 그날 저녁 다시 기차를 탔다. 나는 사망 이후의 형식적이고 통상적인 절차를 위해 며칠 더 어머니와 함께 머물렀다. 시청에서 사망 신고를 하고 장례비를 치르고 조의를 표한 편지들의 답장을 보냈다. 미망인 A, D. 어머니의 새 명함도 만들었다. 아무 생각 없이 무력하게 보낸 시간이었다. 길을 걸으며 몇 번이나 나는 다 큰 어른이다 라고 생각했다. 옛날에 어머니는 생리가 시작된 내게 넌 이제 다 큰 여자야 라고 말했다. 우리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아버지의 옷을 모았다. 와인 저장고에 걸려있던 그가 늘 입던 재킷에서 지갑을 발견했다. 그 안에는 소액의 돈과 운전면허증이 있었고 지폐를 넣는 곳에 사진 한 장과 오려진 신문 조각이 들어있었다. 가장자리가 톱니바퀴 모양인 그 오래된 사진에는 모두 모자를 쓰고 세 줄로 앉아 카메라를 바라보는 노동자들의 모습이 있었다. 역사책에서 파업 혹은 인민전선을 보여주기 위해 삽입되는 전형적인 사진이었다. 나는 마지막 줄에서 아버지를 알아봤다. 그는 심각하다 못해 거의 근심스럽기까지 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웃고 있는 사람도 많았다. 오려둔 신문은 사범학교 입학시험 결과를 성적순으로 발표한 것으로 내 이름이 2번째로 적혀 있었다. 어머니는 다시 침착해졌다. 전처럼 손님들을 맞이했으나
혼자 있을 때는 얼굴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이른 시각 가게 문을 열기 전에 공동묘지에 가는 습관을 갖게 됐다. 일요일 돌아가는 기차에서 아이가 얌전히 있도록 놀아주려 애를 썼다. 1등석의 승객들은 시끄러운 것과 아이들이 움직이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불현듯 나는 이제 정말 부르주아구나 라는 생각과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 아찔했다. 나중에 첫 발령을 기다리며 여름을 보내면서 이 모든 것을 설명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찾아왔다. 아버지와 그의 인생에 대해, 그리고 사춘기 시절 그와 나 사이에 찾아온 이 거리에 대해 말하고 쓰고 싶었다. 계층 간의 거리나 이름이 없는 특별한 거리에 대해, 마치 이별한 사랑처럼. 나는 곧바로 그가 주인공인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중간쯤에 이르자 거부감이 찾아왔다. 최근에서야 나는 소설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물질적 필요에 굴복하는 삶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술적인 것, 무언가 흥미진진한 것, 혹은 감동적인 것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나는 아버지의 말과 제스처, 취향, 아버지의 인생에 영향을 미쳤던 사건들, 나 역시 함께 나눴던 한 존재의 모든 객관적인 표적을 모아보려 한다. 시처럼 쓴 추억도 환희에 찬 조롱도 없을 것이다. 단조로운 글이 자연스럽게 내게 온다. 내가 부모님께 중요한 소식을 말하기 위해 썼던 글과 같은 글이. 이야기는 20세기로 넘어가기 몇 달 전 바다에서 25km 떨어진 코 고장의 어느 마을에서 시작된다. 땅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지역의 큰 농가에서 소작농으로 일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한 농장에서 짐수레꾼으로 일했는데 여름에는 건초도 만들고 수확을 하기도 했다. 그는 8살 이후로 평생 다른 일을 한 적이 없었다. 토요일 저녁에 품삯을 아내에게 모두 가져다 주면 그의 아내는 그가 일요일에 도미노 게임을 하고 술을 마시는 것을 허락해 줬다. 그는 한층 더 어두운 모습으로 술에 취해 들어왔다. 아무것도 아닌 일로 모자를 벗어 아이들을 때렸다. 그는 거친 남자였고 아무도 그에게 싸움을 걸지 못했다. 그의 아내는 매일 웃지는 못했다. 그의 못된 성질은 그의 삶의 원동력이었고 가난을 버티게 하는 힘이었으며 자신이 남자답다고 느끼게 해주는 것이었다. 무엇보다 그를 폭력적으로 만들었던 것은 집에서 가족 중 누군가가 책 혹은 신문에 빠져 있는 것이었다. 그는 읽거나 쓰는 일을 배울 시간이 없었다. 계산, 그런 건 할 줄 알았다. 나는 할아버지를 호스피스 병동에서 딱 한 번 봤는데 3개월 후 그곳에서 돌아가셨다. 아버지는 내 손을 잡고 커다란 방에 두 줄로 놓여있는 침대들을 지나 멋진 새하얀 곱슬머리에 체구가 매우 자그마한 노인 앞으로 나를 데려갔다. 그는 나를 보며 계속 인자함이 가득한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에게 침대 시트 속에 감춰온 브랜디 4분의 1병을 슬쩍 건넸다. 사람들은 내게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읽지도 쓰지도 못하셨지? 라는 문장으로 시작했다. 마치 이 1차적인 정보 없이는 그의 삶과 그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듯이. 할머니는 수녀원에서 운영하는 학교에 다녔다. 그녀는 마을의 다른 여자들처럼 루앙에 있는 한 제조소의 공기가 잘 통하지 않고 성벽의 총안보다 겨우 조금 더 넓고 기다란 구멍을 통해 좁은 빛이 들어오는 방 안에서 직무를 짰다. 천이 빛을 받아 상하면 안 됐으니까. 할머니는 몸과 집안을 깨끗하게 가꿨다. 그것은 이웃이 빨랫줄에 걸린 옷이 얼마나 하얀지 상태를 감시하고 매일 요강을 비웠는지 아닌지를 알고 있던 마을에서 가장 중요한 자질이었다. 울타리나 비탈로 집들이 분리되어 있긴 했지만 어떤 것도 사람의 시선을 벗어나진 못했다. 술집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도 면으로 된 생리대가 바람에 흔들리는 주간도. 할머니는
기품이 있는 분이었고 축제 때는 판지로 만든 허리 받침으로 치맛자락을 부풀렸으며 대부분의 시골 여자들이 그렇듯 편의를 위해 서서 치마 밑으로 소변을 보는 일도 없었다. 아이 5을 낳고 40대 즈음에는 비관적인 생각이 찾아왔고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훗날 손과 다리에 류머티즘을 앓았고 치료를 위해 리카리우스 성자, 사막의 성자 기욤을 찾아가 천을 성상에 문지르고 그것을 병든 부위에 댔다. 할머니는 점차 걷지 못하게 됐고 가족들은 그녀를 성자들에게 데려가기 위해 마차를 빌려야 했다. 그들은 천장이 낮고 다진 흙을 바닥으로 삼은 초가집에서 살았다. 청소는 쓸기 전에 물만 뿌리면 충분했다. 정원과 닭장에서 나오는 것과 농장주가 할아버지에게 주는 버터와 크림으로 먹고 살았다. 결혼식이나 성체 배령식이 있으면 몇 달 전부터 염두에 두고 있다가 더 많이 먹기 위해 사흘 전부터 굶고 갔다. 마을의 어떤 아이는 성홍열에 걸렸다가 회복 중이었는데 닭고기를 너무 먹인 탓에 토하다가 기도가 막혀 죽었다. 그들은 여름이 되면 일요일에 게임을 하고 춤을 추는 모임에 나갔다. 어느 날 아버지가 경품을 매달아 놓은 기둥 꼭대기에 올라가서 음식물이 담긴 바구니를 따지 못하고 미끄러져 내려온 적이 있었다. 그 일로 할아버지의 분노는 몇 시간 동안 이어졌고 노르망디 사투리로 이 미련한 놈 같으니라고 라며 욕을 했다. 빵을 앞에 두고 긋는 성우, 미사, 부활절, 종교는 그들에게 청결함과 마찬가지로 품위를 안겨줬다. 그들은 일요일에 옷을 단정히 입고 큰 농장 주인들과 함께 크레도를 부르며 쟁반 위에 헌금을 올려놓았다. 아버지는 성가대 어린이였고 사제를 따라 임종 영성체에 가는 것을 좋아했다. 그들이 지나가면 모두 모자를 벗었다. 아이들의 몸에는 언제나 기생충이 있었다. 기생충을 없애기 위해 셔츠 안쪽, 배꼽 근처에 마늘을 넣은 작은 주머니를 꿰매줬다. 겨울에는 귀마개로 솜을 썼다. 프루스트나 모리아크를 읽으면 그들이 내 아버지가 어릴 때 그때 그 시대를 그리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그들과 비교하면 아버지가 살던 시절은 중세시대나 다름없다. 아버지는 학교에 가기 위해 2km를 걸었다. 월요일마다 교사가 손톱과 러닝 셔츠의 목 부분을 검사했고 해충 때문에 머리카락을 살폈다. 교사는 엄격히 가르쳤고 손가락을 쇠로 된 자로 때리며 존경받았다. 학생들 중 몇 명은 읍내의 초등교육 수료증을 획득했고 그중 한둘은 초등교원 사범학교에 들어갔다. 아버지는 사과를 따고 건초를 베고 집단을 묶고 뿌리고 거두는 모든 일 때문에 수업에 빠졌다. 그가 형과 함께 학교로 돌아오면 선생님은 이렇게 소리치셨다. 그러니까 너희 부모님은 너희들이 자신들처럼 가난하게 살기를 바라는 모양이구나. 아버지는 글자를 틀리지 않고 읽고 쓸 줄 알게 됐다. 그는 배우는 것을 좋아했다. 사람들은 마신다 또는 먹는다처럼 그냥 배운다고 말했다. 사람 얼굴이나 동물도 그렸다. 12살에는 초등교육 수료증 준비반이 됐으나 할아버지는 그를 학교에서 빼내어 자신이 일하는 농장에 집어넣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아버지를 더 이상 먹여 살릴 수는 없었다. 생각도 하지 않았어. 그때 모두가 그랬으니까. 아버지가 읽던 책의 제목은 두 어린이의 프랑스 일주였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상한 문장들이 있다. 우리의 운명에 항상 행복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가난한 이의 자선이다. 사랑으로 하나 된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부를 가진 것이다. 부가 가진 가장 큰 행복은 타인의 행복을 덜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숭고한 교훈은 다음과 같다. 능동적인 사람은 단 1분도 허비하지 않으며 하루가 끝나면 그날의 매 시간이 그에게 무언가를 가져다 줬음을 알게 된다. 그러나 반대로 태만한 사람은 힘든 일을 늘 다른 때로 미루고 침대에서나 식탁에서나 또는 대화 중이거나
어디서나 잠을 자고 자제심을 잃는다. 하루가 끝나가는데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몇 달이 몇 년이 흐르고 나이를 먹어도 그는 여전히 제자리에 있다. 이것은 아버지가 기억하던 유일한 책이다. 아버지는 진짜 그런 것 같았어 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아침 5시에 소젖을 짜고 마구간을 비우고 말들의 털을 빗겨주고 저녁에 소젖 짜는 일을 다시 시작했다. 그 대가로 입고 먹고 마시고 약간의 돈도 받았다. 아버지는 외양간에서 이불도 없이 집더미 위에서 잤다. 짐승들이 꿈을 꾸며 밤새 바닥에 발을 굴렀다. 아버지는 이제는 갈 수 없는 부모님 댁을 생각했다. 온갖 잡일을 도맡아 하는 아버지의 누이가 보따리를 들고 울타리 뒤로 말없이 나타나기도 했다. 할아버지는 욕을 했고 누이는 왜 또 도망쳐 나왔는지 설명하지 못했다.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누이를 망신주며 그녀를 다시 주인집으로 데리고 갔다. 아버지는 활발한 성격에 노는 것을 좋아했고 언제나 이야기를 지어내거나 장난을 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농장에 그의 또래는 아무도 없었다. 일요일에는 아버지처럼 술을 치는 형과 함께 미사에 가서 신부님의 시중을 들었다. 그는 모임에 자주 나가서 춤을 췄고 학교 친구들을 만났다. 그래도 우리는 행복했어. 그래야만 했지. 아버지는 입대할 때까지 농장의 인부로 남아 있었다. 노동 시간을 계산하는 일은 없었다. 농가 사람들은 음식에 인색했다. 어느 날 소를 치는 노인의 접시에 노인 고기 한 조각이 천천히 꿈틀거렸다. 그 밑에 벌레들이 득실거리고 있었다.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막 넘어선 일이었다.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더는 자신을 개처럼 취급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다. 고기는 교체됐다. 그곳이 포텐킨 전함은 아니었으니까. 아침 저녁으로 돌봐야 하는 젖소들부터 10월의 안개비, 앞찾기로 들어가는 사과들, 커다란 삽으로 긁어 모으는 닭장의 똥, 더위와 갈증, 그러나 또 갈레트 대 루아, 베르모 영감, 구운 밤, 사순절 화요일이여 가지 말아라, 크레프를 구워줄게, 병에 담긴 사과주와 밀집으로 바람을 불어넣어 터뜨리는 개구리, 이런 유의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 변함없이 돌아오는 계절, 단순한 기쁨, 그리고 들판의 고요. 아버지는 남의 밭에서 일했고 그곳에서 아름다움을 목격하지는 못했다. 돼지 어머니의 장엄함과 다른 신하들은 그를 비껴갔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농장에는 아버지 같은 어린애들과 늙은이들만 남았다. 그들은 봐준 것이다. 아버지는 부엌에 걸려있는 지도를 보며 군대의 진격을 지켜봤고 외설적인 잡지를 발견했으며 YC의 극장에 갔다. 모두가 영상 아래의 자막을 큰 소리로 읽었으며 끝까지 읽지 못하는 이들도 많았다. 아버지는 휴가를 나온 형이 알려준 은어를 사용했다. 마을의 여자들은 남편이 전선에 있는 여자들의 빨래를 매달 감시했다. 빨랫감 중에 빠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전쟁은 시대를 흔들어 놓았다. 마을에서 사람들은 요요를 가지고 놀고 카페에서 사과주 대신 와인을 마셨다. 댄스 파티에 간 여자들은 늘 몸에서 냄새가 나는 농장의 인부들을 점점 더 싫어했다. 아버지는 군대를 통해 세상에 들어갔다. 파리, 지하철, 로렌 지방의 어느 도시, 모두를 평등하게 만드는 군부, 전국에서 온 동료들, 성보다 더 큰 병영. 그는 그곳에서 사과주로 삭은 치아를 틀니로 바꿀 수 있었다. 그는 자주 사진에 찍혔다. 제대 후에 그는 다시 농사일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땅으로 먹고 사는 일을 그렇게 불렀는데 농사일이라는 단어가 가진 또 다른 의미, 정신적인 의미는 그에게 필요하지 않았다. 물론 공장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전쟁이 끝나자 YC의 산업화가 시작됐다. 아버지는 소년들과 13살 된 여자애들을 채용하는 끈 제조 공장에 들어갔다. 악천후를 피해서 할 수 있는 청결한 노동이었다. 각각의 성별로 나누어진
화장실과 탈의실이 있었고 근무 시간도 정해져 있었다. 저녁에 사이렌이 울리고 나면 아버지는 자유였고 더는 그에게서 착유장 냄새가 나지 않았다. 처음 속해 있던 세계에서 빠져나온 것이다. 루앙 또는 아브르에서는 보수가 더 나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지만 가족과 고생하시는 어머니 곁을 떠나야 했고 도시에 야가 빠진 사람들을 상대해야 했다. 들판에서 동물들과 8년을 보낸 아버지에게는 그럴 만한 배짱이 부족했다. 아버지는 건실했다. 그러니까 노동자치고 게으르지도 않았고 술도 마시지 않았으며 방탕한 생활을 즐기지도 않았다. 극장과 찰스턴 댄스는 즐겼지만 술집에는 가지 않았다. 상사들이 좋게 받고 노조도 정치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자전거를 샀다. 그리고 매주 돈을 저축했다. 어머니는 마가린 공장에서 일하다가 끈 제조 공장에 들어가 아버지를 만났다. 그녀는 아버지의 그런 모든 점을 마음에 들어 했을 것이다. 아버지는 키가 컸고 갈색 머리에 파란 눈이었고 자세가 매우 꼿꼿했으며 약간의 자신감도 있었다. 우리 남편은 절대 노동자 같지 않았어. 어머니는 아버지를 잃었고 외할머니는 남은 6명의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집에서 식물을 짜고 세탁질과 다림질을 했다. 일요일이면 어머니는 자매들과 빵집에서 과자 부스러기 한 봉지를 샀다. 그들은 바로 만날 수 없었다. 할머니가 당신의 딸들을 너무 일찍 뺏기는 것을 원치 않아 했기 때문이었다. 매번 월급의 4분의 3이 날아가 버리니까. 부잣집에서 일했던 아버지의 누이들은 어머니를 무시했다. 공장에 다니던 여자들은 자고 일어난 자리를 잘 정리하지 못하고 뛰어다닌다고 비난받았다. 마을에서는 어머니를 행실이 좋지 않은 사람으로 봤다. 어머니는 잡지에 나오는 유행을 따라 하길 원했고 처음에는 머리를 자른 사람 중 하나였으며 짧은 원피스를 입고 눈화장을 하고 손톱에 매니큐어를 발랐다. 어머니는 큰 소리로 웃었다. 사실 그녀는 화장실에서 누군가 자기를 만지게 그냥 두는 사람이 아니었다. 일요일마다 미사에 나갔고 당신이 직접 침대보에 장식용 구멍을 내고 혼수의 수를 놓았다. 활기차고 당찬 여공이었다. 어머니가 가장 즐기는 말은 내가 저 사람들보다 못하진 않아 였다. 결혼사진 속의 어머니는 무릎을 드러내고 있다. 그녀는 이마 위에 눈 위까지 조이는 베일 속에서 카메라 렌즈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다. 사라 베르나르를 닮았다. 아버지는 어머니 옆에 서 있다. 작은 코수염이 있고 파이 주걱만큼 깃이 넓은 옷을 입었다. 그들은 늘 다 미소 짓고 있지 않다. 그녀는 늘 사랑을 부끄럽게 생각했다. 그들은 서로를 어루만지지도 않았고 다정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 내 앞에서 그는 마치 떠벌려 하는 듯 어머니에게 갑자기 머리를 들이밀어 볼에 키스를 하기도 했다. 그는 줄곧 어머니를 뚫어지게 보면서 일상적인 것들을 말했고 어머니는 눈을 내리깔고 웃음을 참았다. 자라면서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성적인 농담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는 콧노래로 내게 사랑을 말해줘요를 자주 불렀고 그녀는 가족 식사 자리에서 당신을 사랑하기 위한 내 몸이 여기 있어요를 불러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다. 그는 부모의 가난을 답습하지 않는 데 필요한 것, 즉 여자한테 올려 넋을 빼놓지 않아야 함을 배웠다. 그들은 Y시의 새 집을 얻었다. 사람이 많이 다니고 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길에 있는 집이었는데 건너편에는 공용 마당이 있었다. 아래층에 방 2개, 위층에 방 2개가 있었다. 무엇보다 어머니는 위층에 있는 방이라는 꿈을 이루게 됐다. 아버지가 모아둔 돈으로 그들은 필요한 것을 모두 얻었다. 식당, 거울이 달린 옷장이 있는 방, 여자아이가 태어났고 어머니는 집에 머물렀다. 그녀는 지루함을 느꼈다. 아버지는 끈 제조 공장보다 보수가 더 나은 기와장이 밑에서 하는 일을 찾았다. 가게를 열자고 한 것은 어머니의 아이디어였다. 어느 날 사람들이 아버지를 데려왔다.
집은 골조를 수리하다 추락했는데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였지만 불행 중 다행히도 그저 큰 충격만 받았을 뿐이었다. 그들은 다시 돈을 모으기 시작했고 빵과 가공육을 많이 먹었다. 가능한 모든 가게 중에 그들이 고를 수 있는 것은 자본금이 많이 필요하지 않고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되는 것, 상품을 사고 팔기만 하면 되는 가게뿐이었다. 수익이 많이 나오지 않아서 그리 비싸지 않은 가게. 일요일에는 자전거를 타고 동네에 있는 술집들과 시골의 식품과 자파를 파는 가게들을 보러 갔고 근처에 경쟁 가게가 있는지 알아봤다. 그들은 사기를 당하거나 모든 것을 다 잃고 다시 노동자로 전락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르아브르에서 30km 떨어져 있는 엘시는 겨울에는 온종일 안개가 내려앉아 있는 곳이었다. 특히 도시에서 강을 따라 가장 움푹 팬 부분 골짜기 라발레가 그렇다. 한 섬유 공장을 둘러싸고 노동자 거주지가 형성됐다. 50년대까지 지역에서 가장 큰 공장으로 대주느테 가문의 소유였다가 부사크에게 넘어갔다. 여자들은 학교를 졸업하면 직물 공장에 들어갔고 나중에 타가소에서 그녀들의 아이들을 아침 6시부터 받아줬다. 남자들의 4분의 3도 그곳에서 일했다. 골짜기 가장 안쪽에 라발레의 유일한 카페 겸 식료품점이 있었다. 천장이 너무 낮아서 손을 뻗으면 닿았다. 공간은 너무 어두워서 대낮에도 전기불을 켜야 했고 코딱지만한 작은 안뜰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바로 강물에 흘려 보내졌다. 그들이 장식에 무관심했던 것은 아니다. 다만 먹고 사는 일이 더 중요했을 뿐. 그들은 대출로 기반을 마련했다. 처음에는 낙원이었다. 음식과 음료수, 가공육 통조림, 과자 상자가 있는 선반. 그들은 이제 이토록 간단하게 돈을 번다는 사실을 놀라워했다. 몸을 쓰는 일이 무척 줄었다. 주문하고 정리하고 무게를 재고 계산을 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기만 하면 됐다. 처음 며칠은 가게에 종이 울리면 둘이 동시에 벌떡 일어났고 또 필요한 건 없으세요? 라고 의례적인 질문을 반복했다. 그들은 즐겼고 사람들은 그들을 사장님이라고 불렀다.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은 후 낮은 목소리로 요즘 조금 힘든데 토요일에 계산해도 되느냐고 묻는 첫 번째 여자와 함께 의심이 찾아왔다. 그 이후로 다른 여자가 그랬고 또 다른 여자도 그랬다. 외상 아니면 공장으로 되돌아가기. 그들에게는 외상이 덜 나쁜 해결책처럼 보였다. 그 상황에 맞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욕망을 없애야 했다.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식전주를 마시거나 맛있는 통조림을 먹어서는 절대 안 됐다. 그들이 잘 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배부르게 먹였던 형제 자매들에게 냉정해야만 했다. 끊임없이 원금을 까먹을까봐 두려움을 느꼈다. 그 무렵 겨울에 나는 자주 숨을 헐떡이며 배를 줄인 채로 학교에 갔다. 우리 집에 불이 켜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두 사람 모두 부엌에 있었는데 아버지는 식탁에 앉아 창문 밖을 바라봤고 어머니는 가스레인지 옆에 서 있었다. 겹겹의 침묵이 내 위로 떨어졌다. 때로는 그 혹은 그녀가 팔아야 해 라고 말했다. 더는 숙제를 할 필요가 없었다. 사람들은 쿠프, 파밀리스테르 어디든 다른 곳으로 갔다. 아무것도 모르고 가게 문을 여는 손님은 극도의 조롱처럼 느껴졌다. 그는 개 같은 대우를 받았고 오지 않는 모두를 대신해 돈을 냈다. 세상은 우리를 버렸다. 라발레의 카페 겸 식료품점의 수입은 노동자의 월급보다 못했다. 아버지는 생강 하류 지역의 공사장에 취직해야만 했다. 그는 커다란 장화를 신고 물속에서 일했다. 모두가 수영을 할 줄 아는 것은 아니었다. 어머니는 온종일 혼자 가게를 지켰다. 반은 장사꾼, 반은 노동자. 양쪽에 발을 걸치면서 그는 외로움과 불신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고 엘시에서 행진하는
크루아드페와 자신의 재산을 빼앗아 갈 수도 있는 공산주의자들을 두려워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혼자만 간직했다. 장사하는데 그런 건 필요하지 않다고. 그들은 자신들보다 겨우 조금 더 나은 가난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조금씩 자리를 잡았다. 외상은 그들과 형편이 가장 어려운 노동자 가정들을 엮어줬다. 다른 사람들의 결핍으로 살았지만 그들을 이해했기에 장부에 외상을 다는 것을 거절하는 일은 드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갚을 대책이 없는 사람들에게 훈계할 권리나 애 엄마가 일부러 주말에 돈도 쥐어주지 않고 물건을 사오라고 보낸 아이에게 너희 엄마한테 외상값 좀 갚으라고 전해라. 아니면 다시는 안 팔 거라고 라고 엄포를 놓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더 이상 가장 굴욕을 당하는 입장이 아니었다. 그녀는 하얀 블라우스를 입은 완전한 권위를 가진 사장이었다. 그는 작업복 차림으로 서빙을 했다. 그녀는 다른 여자들처럼 내가 저걸 사면 내가 거기에 가면 남편한테 혼날 거예요 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를 군대에 있을 때부터 가지 않게 됐다는 미사에 다시 보내기 위해 아버지의 나쁜 버릇, 말하자면 농부와 노동자의 버릇을 고치기 위해 그와 전쟁을 했다. 그는 어머니에게 주문과 매출을 관리하는 일을 맡겼다. 그녀는 어디든 갈 수 있는 여자, 그러니까 사회적 장벽을 넘을 수 있는 여자였다. 그는 어머니를 대단하다고 여겼지만 어머니가 배에서 가스가 샜네 라고 말할 때는 어머니를 비웃기도 했다. 그는 생강 하구에 있는 스탠더드 정유 공장에 들어가서 야간 교대 근무를 했다. 낮에는 손님들 때문에 잠을 자지 못했다. 그는 퉁퉁 부어 있었고 몸에서는 석유 냄새가 없어지질 않았다. 그 냄새는 그의 몸에 뱄고 그것이 그를 먹여 살렸다. 그는 아무것도 먹으려 하지 않았다. 그렇게 꽤 많은 돈을 벌었고 보장된 미래가 있었다. 사람들은 노동자들에게 욕실과 실내 화장실, 정원이 있는 아름다운 주택 단지를 약속했다. 라발레에는 가을 안개가 온종일 거치질 않았다. 비가 많이 내릴 때면 물에 집이 잠겼다. 그는 물질을 없애기 위해 털이 짧은 암캐 한 마리를 샀다. 그 개는 쥐들의 등뼈를 단번에 부숴버렸다. 우리보다 불행한 사람들도 있었어. 36년, 꿈을 꿨던 기억, 짐작도 하지 못했던 권력에 대한 놀라움, 그리고 그 권력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체념의 확신도. 카페 겸 식료품점은 문을 닫는 일이 없었다. 그는 유급 휴가를 가게에서 일을 하며 보냈다. 가족은 늘 다시 찾아왔고 대접을 받았다. 그들은 주물공이나 철도청에서 일하는 매형에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에 행복했다. 사람들은 뒤에서 그들을 부자 취급하며 욕했다. 그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 했다. 노동자보다는 상인으로 보이고 싶어 했다. 정유 공장에서 그는 반장으로 승진했다. 나는 천천히 쓰고 있다. 사실과 선택의 집합에서 한 인생을 잘 나타내는 실타래를 밝혀내기 위해 애쓰면서 조금씩 아버지만의 특별한 모습을 잃어가는 듯한 기분이다. 글의 초안이 온통 자리를 차지하고 생각이 혼자 뛰어다닌다. 반대로 기억의 장면들이 슬며시 미끄러져 들어오게 두면 아버지의 있는 모습 그대로가 보인다. 그의 웃음, 그의 걸음걸이, 그가 내 손을 잡고 장터에 데려가고 나는 놀이기구를 두려워한다. 다른 이들과 나눴던 상황의 모든 조건들이 중요하지 않게 된다. 나는 매번 개인적이라는 함정에서 빠져나온다. 물론 들었던 단어와 문장에 최대한 가깝게 써야 하는 이런 작업에서 글쓰기의 행복이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때때로 볼드체로 강조했던 문장들은 독자들에게 중의적인 의미를 나타내거나 내가 모든 형식에서 거부했던 향수, 감동, 조롱을 공모하는 쾌락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저 그 단어와 문장이 아버지가 살았던 세계이자
내가 살았던 세계이기도 한 곳의 한계와 색깔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어떤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받아들이는 법이 없었다. 어느 날 소녀는 목이 아프다며 학교에서 돌아왔다. 열이 내려가지 않았다. 디프테리아였다. 라발레에 사는 다른 여자애들과 마찬가지로 그 아이도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다. 그 소녀가 죽었을 때 아버지는 정유 공장에 있었다. 사람들은 그가 돌아왔을 때 길 위쪽에서부터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다고 했다. 몇 주 동안 넋이 나가 있었다. 그리고 심한 우울증이 이어졌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식탁의 자기 자리에서 창문 밖만을 바라봤다. 이유 없이 자신의 몸을 때렸다. 어머니는 블라우스에서 꺼낸 헝겊으로 눈물을 훔치며 이렇게 말했다. 그 애는 작은 성녀처럼 7살에 죽었어. 강변의 작은 뜰에서 찍은 사진 한 장, 소매를 걷어 올린 하얀색 셔츠, 플란넬 소재인 듯한 바지, 축 늘어진 어깨, 살짝 불룩한 팔, 불만족스러운 표정. 아마도 포즈를 취하기 전에 사진에 찍혀 놀란 듯하다. 그는 40살이다. 사진 속 그에게서 불행 혹은 희망을 짐작할 만한 것은 거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단지 약간 나온 배, 관자놀이 부분에 숱이 적어진 검은 머리카락이 세월의 흔적을 분명하게 나타낼 뿐이다. 그리고 그보다 더 은밀하게 사회적 환경을 나타내는 것은 그의 붓지 않는 팔과 소시민의 눈이라면 사진의 배경으로 고르지 않았을 화장실과 세탁실이다. 1939년 그는 이미 나이가 너무 많아서 징집 대상이 아니었다. 독일군에 의해 정유 공장에 불이 났고 임신 6개월이었던 어머니가 차의 한 좌석을 얻어 타고 떠나는 사이에 아버지는 자전거를 타고 피난을 떠났다. 그는 퐁토드 메르에서 얼굴에 폭탄 파편을 맞은 후에 유일하게 문이 열려 있던 약국에서 치료를 받았다. 폭격은 계속됐다. 그는 리지 외 대성당 계단에서 아이들과 함께 보따리를 들고 있는 장모와 처제들을 다시 만났다. 광장에서처럼 피난민들이 새까맣게 모여 있었다. 그들은 보호를 받고 있다고 믿었다. 독일군들이 거기까지 오자 그는 LC로 돌아갔다. 식료품점은 떠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탈탈 털렸다. 이번에는 어머니가 돌아왔고 나는 그 다음 달에 태어났다. 학교에서 어떤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전쟁의 아이들로 불렸다. 50년대 중반까지 성체 배령식이 있는 날에 식사 자리나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그 시절을 노래하는 서사시가 여러 목소리로 읊어지고 1942년 겨울 동안 겪었던 공포와 배고픔과 추위를 주제로 다룬 이야기가 언제나 끝없이 되풀이될 것이다. 어쨌든 살아야 했다는 말과 함께 아버지는 매주 LC에서 30km 떨어진 어느 창고에서 도매업자들이 더는 배달해 주지 않는 물건들을 짐수레에 실어 자전거로 가져왔다. 1944년 그는 폭격이 멈추지 않는 노르망디의 그 구역에서 노인들과 대가족, 암거래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추가분을 간청하면서 보급용 물자를 계속 구하러 다녔다. 그는 라발레의 보급 물자를 나르는 영웅이었고 그는 선택이 아니라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 훗날 그는 그 시절에 자신이 어떤 역할을 했으며 진짜 살아냈음을 확신하게 된다. 일요일에는 가게 문을 닫고 숲속을 산책하거나 달걀이 들어가지 않은 푸딩을 가지고 피크닉을 갔다. 그는 나를 무등에 태우고 노래를 하거나 휘파람을 불었다. 경보가 울리면 우리는 카페의 당구대 밑으로 개를 데리고 들어갔다. 이 모든 것에 운명이었다는 감정이 이어졌다. 해방이 되자 그는 내게 라마르세 예즈를 가르쳐주며 고랑이라는 말과 라임을 맞추기 위해서 돼지떼들이라는 노래를 덧붙였다. 그의 주변에 있던 이들처럼 그도 매우 유쾌한 사람이었다. 그는 비행기 소리가 들리면 내 손을 잡고 거리로 나가
내게 하늘을, 새를 보라고 말했다. 전쟁이 끝났던 것이다. 그는 1945년에 당시에 막연했던 기대감에 이끌려 라발레를 떠나기로 했다. 나는 자주 아팠고 의사는 나를 요양소로 보내려 했다. 그들은 Y시로 돌아가기 위해 가게를 팔았다. 바람이 많이 불고 냇물이나 강이 없는 곳이라 건강에 좋으리라 생각했던 것이다. 이삿짐 트럭 앞자리에 앉아 Y시에 도착했다. 10월의 장터가 한창이었다. 도시는 독일군에 의해 불에 탔고 자네들 사이로 각 건물들과 놀이기구들이 솟아올라 있었다. 3개월 동안 친척 중 한 명이 빌려준 방 2칸짜리 집에서 살았다. 가구는 마련돼 있었지만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고 바닥은 황토로 된 곳이었다. 그들의 경제적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가게는 없었다. 그는 시청에 고용되어 폭탄으로 생긴 구멍을 메우는 일을 했다. 저녁이 되면 그녀는 오래된 화덕을 둘러싸고 있는 행주거리 봉을 붙잡으며 말했다. 꼴 좋네. 그는 한 번도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후에 나를 데리고 온 시내를 돌아다녔다. 중심가만이 폐허가 됐고 가게들은 일반 가정집에서 영업을 했다. 결핍을 헤아릴 수 있는 장면이 하나 있다. 어느 날 날은 이미 어둑해졌고 거리에 유일하게 불 켜진 작은 창문의 진열대에서 분홍색 사탕, 타원형 사탕, 하얀 설탕 가루가 뿌려진 사탕이 셀로판 종이에 담겨 반짝였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림의 떡이었다. 입장권이 필요했다. 그들은 요양원과 기차역 중간에 있는 변두리 동네에서 나무와 석탄을 파는 카페 겸 식료품점을 발견했다. 옛날 어머니가 어릴 적에 심부름하러 다녔던 곳이었다. 시골 농부의 집 한쪽 끝을 빨간 벽돌로 확장한 곳으로 큰 마당과 정원, 창고로 쓰는 건물이 대여섯 채 있었다. 1층의 식료품점과 카페는 아주 좁은 방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계단이 있어서 방과 다락방으로 이어졌다. 그 방은 주방이 됐지만 손님들은 늘 식료품점에서 카페로 넘어가는 통로로 이용했다. 계단 층계 방 앞에는 습기를 먹을까 염려되는 상품들, 커피나 설탕 같은 것들이 쌓여 있었다. 1층에는 개인적인 공간이라고 할 만한 곳이 전혀 없었다. 화장실은 마당에 있었다. 우리는 마침내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살게 됐다. 노동자로서 아버지의 삶은 여기서 끝난다. 가게 근처에는 여러 카페가 있었지만 넓은 반경 안에 다른 식료품점은 없었다. 오랫동안 중심가는 폐허 상태로 남아 있었고 전쟁 전 좋았던 식료품점들은 누런 가전물에 임시로 자리를 옮겨간 상태였다. 그들에게 해를 끼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다른 많은 표현들이 그렇듯이 이 표현 역시 내 어린 시절과 때려야 뗄 수 없다. 나는 성찰하는 노력으로 이 표현 안에 내포된 위협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다. 이 동네 주민들은 엘시에 비해 노동자들이 적었고 수공업자, 가스회사 혹은 중간 규모 공장의 직원들, 경제적으로 취약한 퇴직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사람들 간에 거리가 더 멀었던 것이다. 규석으로 지은 주택들이 철책으로 분리되어 있었고 대여섯 세대가 마당을 공유하며 사는 단층 빌라들과 나란히 붙어 있었다. 곳곳에 채소를 가꾸는 작은 밭이 있었다. 주로 단골들이 찾는 카페였다. 퇴근 전으로 와서 신성한 자리를 차지하는 단골 술꾼들. 처지를 생각하면 덜 서민적인 가게를 선택할 수도 있었던 몇몇 손님들. 퇴직한 해군 장교, 사회보장기관의 조사관, 그러니까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 일요일에 오는 손님들은 다르다. 11시경에 식전주를 마시기 위해 오는 온 가족. 아이들은 석류 시럽을 탄 물을 마신다. 오후에는 6시까지 자유시간을 누리는 요양원의 노인들이 온다. 그들은 유쾌하고 시끄럽게 사랑 노래를 부른다. 어떤 때는 한 잔 더를 외치다가 과음한 이들을 수녀님들에게 돌려보내기 전에
술을 깨우기 위해 건물 마당에 담요를 깔고 눕히기도 했다. 그들에게는 일요일의 카페가 가족이었다. 아버지는 자신이 사회에 필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가 늘 저랬던 것은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도 왜 그렇게 됐는지 분명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모든 이들에게 축제와 자유의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곳에 절대 발을 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분명 그저 그런 선술집일 뿐이었다. 근처 속옷 공장에서 일을 마친 여자들이 생일과 결혼식, 사직, 기념을 하기 위해 술을 마시러 왔다. 그녀들은 식료품점에서 비스킷 몇 통을 사서 스파클링 와인에 찍어 먹으며 테이블 위로 몸을 반으로 접으면서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다. 그랬으며 하류라 여겨지는 삶의 방식에 대한 명예회복과 그에 따른 소외를 고발하는 일 사이에서 좁다란 길을 본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우리의 것이었고 심지어 행복하기도 했으며 우리가 살던 환경의 수치스러운 장벽들, 우리 집은 잘 살지 못한다는 인식이기도 했으니까 행복이자 동시에 소외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 아니 그보다도 이 모순 사이에서 흔들리는 느낌이다. 쉰 무렵의 그는 여전히 혈기왕성하다. 고개는 꼿꼿하고 마치 사진이 잘 나오지 않을까 두려워 걱정하는 얼굴이다. 옷을 한 벌로 입었다. 짙은 색깔의 바지와 셔츠, 그리고 넥타이 위에 밝은 색깔의 재킷. 일요일에 찍은 사진이다. 주중에는 작업복 차림이었으니까. 어쨌든 사진은 일요일에 찍었다. 시간상 더 여유로웠고 옷차림도 더 말끔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의 옆에 있다. 펄럭이는 원피스에 쭉 뻗은 팔은 나의 첫 자전거 핸들을 잡고 있으며 한 발은 땅에 딛고 있다. 그는 한 손은 늘어뜨리고 다른 한 손은 벨트를 붙잡고 있다. 배경으로 카페의 열린 문, 창가의 꽃, 그 위로는 주류 소매 허가증이 보인다. 우리는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운 것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 가게, 자전거, 나중에는 르노 4CV. 그는 재킷을 과장되게 올리는 몸짓을 하며 자동차 지붕에 한 손을 올리고 있다. 어떤 사진 속에도 그가 웃고 있는 모습은 없다. 정유 공장에서 하루에 8시간 교대 근무를 하고 쥐가 나오던 라발레의 젊은 시절과 비교하면 확실히 행복해 보인다. 필요한 것은 모두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컷 먹었고 그 증거로 정육점에서 고기를 일주일에 4번 샀다. 우리가 생활하는 주방과 카페는 따뜻했다. 옷이 2개 있었는데 하나는 평상복, 다른 하나는 일요일에 평상복이 낡으면 일요일 옷이 평상복이 됐다. 나는 학교에 입고 다니는 블라우스가 2벌이었다. 무엇도 부족한 것 없는 소녀였다. 기숙사에서는 내가 다른 애들보다 못하다고 말할 수 없었다. 나는 인형이나 지우개, 연필깎이, 겨울 털신, 묵주, 로마 미사, 경봉 같은 것을 농부 또는 약사의 딸들만큼 갖고 있었다. 그들은 노출된 들보, 벽난로, 나무 테이블, 밀집으로 된 의자 같은 구식이라고 불렸던 것들을 없애면서 집을 예쁘게 꾸밀 수 있었다. 꽃무늬 벽지와 광택이 나는 칠을 한 계산대, 테이블과 모조 대리석으로 된 작은 원탑, 카페는 깨끗하고 환해졌다. 방의 바닥에는 노란색과 갈색의 커다란 바둑판 무늬의 깔개를 덮었다. 오랫동안 유일한 불만은 목재 골조로 된 건물의 외관이었다. 희고 검은 줄무늬가 있는 그곳에 초백을 바르는 것은 그들의 능력밖의 일이었다. 초등학교 여교사 중 한 명이 딱 한 번 집이 예쁘다고 진짜 노르망디식 집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그녀가 예의상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믿었다. 마당의 양숙이 노르망디식 목재 골조 같은 우리가 가진 낡은 것들에 감탄하는 사람들은 분명 그들이 이미 가진 수돗물이 나오는 싱크대나 하얀 단독주택 같은 모던한 것들을 갖지 못하게 방해하고 싶은 게 뻔했기 때문이다. 그는 벽과 부지를 소유하기 위해 돈을 빌렸다. 그의 가족 중
누구도 갖지 못한 것이었다. 이 행복 속에는 간신히 얻게 된 여유로운 생활에 대한 긴장감이 있었다. 나는 팔이 4개가 아니야. 화장실 갈 시간도 없다고. 나는 몸살도 걸어다니면서 알아야 한다니까. 등등 매일 불평을 했다. 모든 것이 비싸기만 했던 세계의 모습을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 10월 아침에 상쾌한 세탁물 냄새, 머릿속을 맴도는 라디오에서 나온 마지막 노래. 갑자기 내 원피스 주머니가 자전거 핸들에 걸려 찢어진다. 참사다. 비명이 이어지고 그날 하루는 그렇게 끝난다. 이 계집애는 아끼는 법이 없어. 물건들을 신성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 타인의 말이든 내 말이든 주고받는 모든 말 속에서 선망과 비교를 의심한다. 내가 샤토드라 루아르에 놀러간 여자애가 있어 라고 말을 꺼내자마자 너는 앞으로 거기 얼마든지 갈 수 있잖아.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지 라며 화를 낸다. 끝을 알 수 없는 계속되는 결핍을 느낀다. 그렇지만 욕망을 위한 욕망이었을 뿐이다. 사실상 무엇이 아름다운지 무엇을 좋아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으니까. 아버지는 유행하는 색깔과 모양을 따르기 위해 페인트공, 소목공의 충고를 늘 따랐다. 하나씩 물건을 골라 꾸밀 수 있다는 생각까지는 하지 못했다. 그들의 방은 장식이 전혀 없었다. 액자에 넣어둔 사진과 어머니날 기념용으로 제작된 깔개 몇 장, 벽난로 위 가구 상인이 코지 코너를 살 때 덤으로 받은 자기로 된 어린아이 흉상 하나가 전부였다. 분수를 알아야 해. 그가 늘 하던 말이다.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을까, 창피를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했다. 어느 날 그는 실수로 2등석 열차표를 갖고 1등석에 올라탔다. 검표원은 그에게 추가 요금을 내게 했다. 또 다른 창피한 기억으로는 공증인 사무실에서 일어난 일이 있다. 처음으로 위의 내용을 읽고 동의함이라고 적어야 했다. 그는 그 문장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몰랐고 위의 내용을 읽고 증명할 것이라고 쓰고 말았다. 돌아오는 길에 그는 이 실수를 계속 곱씹으며 거북해했다. 수치심으로 얼굴에 그늘이 졌다. 그 시절에는 코미디 영화에서 시골 출신의 순진한 주인공들이 도시나 사교계에서 엉뚱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줬다. 브루빌이 맡았던 역할들. 그들은 사람들이 행여 자신들이 그럴까 염려하는 일들을 저지르는 촌 사람들을 연기했고 사람들은 그들이 말하는 바보 같은 소리나 그들이 저지르는 실수들에 눈물을 흘리며 깔깔거렸다. 한 번은 수습공 백화신 이야기를 책에서 읽었는데 아기 턱바지에 수 놓는 작업을 하던 그녀가 다른 턱바지에 상동이라 적혀 있는 것을 보고 새가 아닌 상동이란 말을 작은 점으로 수 놓았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나 역시 상동이란 말을 수놓지 않았을 것이라 확신할 수 없었다. 그는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앞에서 뻣뻣해지고 소심해졌으며 어떤 질문도 하지 못했다. 한마디로 영리하게 처신했다. 이 경우 열등함을 인식하되 그것을 최대한 숨기면서 거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저녁 내내 교장 선생님이 이 역할을 위해 따님이 외출복을 입으면 될 거예요 라고 한 말이 무슨 뜻인지를 고심하기도 했다. 우리가 지금의 우리가 아니었다면, 다시 말해 열등하지 않았다면 분명 알 수 있었던 것을 모른다는 사실이 부끄러웠다. 강박관념, 사람들은 이웃 손님들 모두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규칙, 예의를 차린 행동과 의견 부재와 당신에게 영향을 미칠 상대의 기분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면서 타인의 비판적인 시선을 피할 것. 아버지는 삽질을 하는 주인이 제스처를 취하거나 미소 혹은 몇 마디를 건네며 그를 부르지 않으면 정원에 있는 채소에도 눈길을 주지 않았다. 누군가 병원에 입원해도 초대받지 않으면 절대 찾아가는 법이 없었다. 어떤 호기심도 상대에게 주도권을 넘겨주는 선망도 내비치지 않았다. 이거 얼마 주고 샀어요? 는 금지된 문장이었다. 나는 지금 줄곧 우리라고 말하고 있다. 오랫동안 이러한 방식으로 생각해왔고 언제 이런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그만뒀는지 모르기 때문이다.